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봤던 뭐 계급제, 직위분류제, 개방형, 폐지형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현실로 들어온 겁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의 공직제도는요, 2006년도와 7년도에 대부분 변경됐던 부분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 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요. 기존 틀을 이제 그냥 정리해주면 됩니다. 이런 파트는 이제는 공부하기 쉬워졌어요. 왜냐면은, 뭐 지금까지 그런 기출문제 다 반영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새로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정리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 아직 이해도가 좀 떨어질 테니까 그걸 좀 완성하는 정도만 보도록 할게요. 공무원 제도의 변화, 총원 방식의 변화, 개방형이 확대죠. 직위분리적 요소도 확대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직무급 또는 성과급적 개념이 확대되고 있죠. 이제 이제 큰 틀이 성과관리 시스템이에요. 이건 모든 파트에 나와요. 조직이든 인사든 재무든 성과관리 체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직무성과계약제라든가 공무평정제도,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고요. 역시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도입이었어요. 그 다음에 인사의 분권화와 균형인사제도가 있죠. 균형인사제도는 앞에서 잠깐 얘기했었습니다. 어디서 얘기했냐면 대표관리제, 대표관리제 현재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개방형 직위가 있습니다. 개방형 직위라는 개념은요, 자,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자, 그 다음부터 줄 거 보세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 정책 수립 두 가지입니다. 전문성 그리고 효율적 정책 수립. 여기 대해서 공직 내외예요. 공직 내외에서 공개 경쟁을 거친 것입니다. 이 말은 민간인도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약간 읽어보실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현행 법적 규정 볼까요? 현행 개방형 직위라는 것은 자,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 정책 수립을 위하여 공직 내외에서 이미 다 정리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앞에 봤던 내용 그대로 가져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도 개방형 직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방직 모두 도입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그 다음 또 넘어갑시다. 공모직위. 자, 공모직위는 이제 정부의 인력을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정부의 공개 모집을 얘기한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법적으로 표현할 때는 적용 대상 직위 1번 공모직위,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효율적 정책 수립. 자, 앞에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죠. 뭐죠? 효율적 정책 수립이에요. 반면 개방형 직위에서 한 개 더 있었죠. 전문성이라는 파트가 있었죠. 전문성이 있었고 이건 효율적 정책 수립입니다. 그리고 기관 내외에서 해당 기관 내외에서 이것은 자기 부서에만 한정하지 않고 타 부서에서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관 내외에서 적격자를 임명할 수 있는 자리에 대해서 공모직위로 지정한다. 이게 현행 이제 규정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도 현재 이것은 도입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도 개방형 직위가 도입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표에 정리한 대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은 이제 한 번만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표로만 정리하면 끝나요, 이 파트는. 그 다음에 고위공무원단 제도. 고위공무원단 제도는요, 일단 고위공무원 얘기하기 전에 개방형과 공모직위 개념은요, 조금만 더 읽힐게요. 개방형과 고위공무원단의, 이건 서로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보직이란 것을, 보직이란 게, 직위란 말은 보직을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무슨 과장, 무슨 국장, 무슨 국장 이렇게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라는 것 같아요. 한정돼 있을 겁니다. 이건 왜냐면 법에 의해서 규정이 돼 있으니까요. 법에 세세하게 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부에는 무슨 국을 몇 개 두고 시를 몇 개 둔다 이렇게 규정이 있단 말이죠. 그럼 국장과 과장의 숫자가 정해져 있겠죠. 자, 이 정해져 있는데 그 자리를 누구를 충원할 수 있다? 해당 부서 외에 다 부서에서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행정부입니다. 행정부가 있어요. 그럼 행정부에서 자, A부도 있고요. 그 다음에 B부도 있고, 그 다음 C청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 부서가 있을 때요. 여기서 이제 실장, 국장, 과장급 자리에 대해서 그 자리에 대해서 일정한 숫자를 어떻게 한다? 자기 부서가 아닌 타 부서에서도 올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로 본다면은 이 중에서 50%는 20%, 30% 이렇게 쿼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쿼터를 만들어 놓고 이 자리에 대해서 종례의 방식은 뭐였다? 그 부서에서만 이렇게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타 부서에서도 올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 공모직위라 부르는 거예요. 공모직위. 그래서 공모직위를 현재 30%까지를 공모로 타 부서에서 올 수 있도록 한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몇몇 자리는 외부에서 민간인이 이 자리를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개방형이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들어와요. 하나는 부서 간의 이동을 하자. 이건 뭐죠? 공모직이. 또 하나는요, 민간인도 들어올 수 있다. 개방형직이. 이렇게 두 가지로 일단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뭐를 말하는지만 이해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위공무원도 한번 볼게요. 자, 고위공무원이라는 것은 자, 여기 보면 세 번째, 동그라미 세 번째 볼까요? 고위공무원은 계급이 폐지되고, 그 다음에 직무 성과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고, 직무 성과에 따라 보수 지급되고, 그 다음에 개방형 임용되고, 그 다음에 기간 간 이동이 자유로운, 그 다음에 준정무직 집단을 고위공무원이다. 이렇게 해서 2006년도 현재 우리는 도입되었습니다. 이 고위공무원은 그래서 보다시피 계급의 개념이 없어지고요. 보수가 직무 성과급이고요. 그 다음에 개방형 충원이 이루어지는 집단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다음 넘어갔고요. 고위공무원단 내에서 핵심 요소가 있어요. 그 핵심 요소에 속한 것이 개방과 경쟁입니다. 개방과 경쟁, 그 다음 성과와 책임이에요. 개방, 경쟁, 성과, 책임.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자, 716쪽 위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개방과 경쟁, 성과, 책임 이렇게 네 가지가 핵심적 요소고요. 뭐 기타 능력 발전 이런 것이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기본 방향이 있고요. 다음 우리나라 미국의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나라 미국의 차이점. 한국의 제도와 미국의 제도에서 고위공무원의 흐름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두 제도를 같이 좀 이해해 보면서 가도록 합니다. 자, 미국 인사 시스템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국 인사 시스템을 좀 비교해서 보면은, 자, 우리는 영국식 제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영국이나 기본 틀은 좀 비슷해요. 여기서 이제 고위공무원이라고 하면요. 고위공무원을 우리나라의 경우는 1상급을 주로 고위공무원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하를 중하위직 공무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은요. 우리나라와 달리 우리는 계급제잖아요. 그러니까 1, 2, 3급을 쓰지만 미국은 등급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단 말이죠. 등급이란 거는 우리보다 숫자가 이제 2배로 많아요. 그래서 18등급까지 나오집니다. 다만 숫자가 높을수록 상위직입니다. 그래서 16에서 18등급을 얘기합니다. 이걸 미국에서는 고위직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미국 제도 이제 기본적 틀은요. 미국은 직위분리제를 기본으로 채택한 나라예요. 직위분리제란 말은 다시가 뭐 중심이었다? 직무나 일 중심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은 이제 전문 행정가 중심이에요. 스페셜리스트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개방형을 기본 베이스로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민간 교류가 많은 나라예요. 사기업이 있다 정부로 들어오고 정부 있다 사기업 들어가. 이 자체가 어때요? 빈번하단 말이에요. 빈번한데 우리와 같은 경우는 이게 쉽지가 않죠. 굉장히 어렵죠. 우리는. 자, 반면 이제 우리나라의 시스템은요. 계급제가 기본 틀이에요. 계급제란 말은 앞에서 얘기하기를 뭐였다? 사람과 신분 시스템이에요. 사람과 신분 중심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 행정가적 측면이 훨씬 강했고요. 그 다음에, 폐쇄형 시스템이 강한 나라였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이런 이제 계급제적 요소가 강했어요. 이게 계급제적 개념인지 이제 우리가 이제 정리한 겁니다. 다시. 자, 그런데 양제도가 올라와서 서로 어때? 혼용해 가는 거예요. 혼용하는 방식이 미국은 고위직에 있어서 변화가 왔어요. 그 고위직의 변화가 미국은 1978년도 SES라 부릅니다. SS. 이거 고위공무원을 이렇게 표현해요. 미국은 고위공무원을 도입하게 되는데 미국은 이제 전문 행정가 중심으로 달리다 보니까 직무 중심으로 달리다 보니까 부서마다 조정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발생해요. 그 다음에 하위직과 고위직은 업무가 다르거든요. 하위직일 때는 전문성이 중요합니다. 고위직을 갈수록 어때요? 넓은 시야가 중요합니다. 그냥 하나의 시각이 아니라 여러 부서의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국 고위직에 있어서 이와 같은 요소를 어디에 도입하자? 고위직에 도입하자는 얘기예요. 미국은 고위직에 이런 어떤 사람 중심이나 일반 행정가적 요소 이런 걸 좀 많이 가미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렇게 도입된 것이 78년도 도입됐던 고위공무원단이에요. 자, 반면 우리나라는 정반대로 계급제 시스템화에서 이와 같은 요소를 어때요? 고위직에 도입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고위직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개방형 시스템이나 전문 행정가적 요소를 많이 좀 확대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1, 2, 3급이라는 행정부에서 1, 2, 3급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우리나라 이 고위직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고위직은 SES라고 표현하지만은 뭐 표현은 중요하지 않고요. 2006년도 우리나라 도입됐던 건데 우리나라는 실국장급 자리에 대해서 고위공무원단이라고 부른 거예요. 고위공무원단으로 편성이 됐어요. 하나의 그룹입니다. 그래서 고위공무원단을 편성했고 대상 인원이 약 1,500명 정도의 이제 고위직이 존재합니다. 그럼 이때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은 2006년도 이후에 변경됐던 모습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종래하고 이제 달라진 모습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종래는요 사람과 신분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신분 중심에서 무엇으로 바뀌었다? 일 중심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다시 바꾸면 뭐였다? 사람에서 직무 시스템으로 직무 시스템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계급이 폐지됐어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는 행정부의 고위공무원은 1, 2, 3급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99%는 안 씁니다. 1%는 있는데 99% 안 씁니다. 그리고 현재 1, 2, 3급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냥 고위공무원단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고위공무원단 이렇게 부를 뿐이고 그 다음에 직급은 남아 있습니다. 직급은 예컨대 이사관, 부이사관 이런 말은 씁니다. 이건 쓰고 있지만 1, 2, 3급은 쓰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 두 번째는요. 종래 우리는 폐쇄형 시스템 하에서 개방과 앞에 본 것처럼 뭐였죠? 경쟁입니다. 개방과 경쟁이 확대입니다. 그래서 폐쇄형 중심에서 이제는 개방과 경쟁이 확대로 이어지게 돼요. 그럼 이때 이 1,500명에 해당되는 고위공무원단은 어떤 방식으로 보직을 받게 되느냐? 보직을 받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이렇게 뭐냐면 쿼터가 만들어져 있어요. 쿼터가 만들어져 갖고 자, 첫 번째는 개방형 직위를 전체 직위 중에서 직위란 말이 아시죠? 포지션. 그래서 전체 직위 중에서 20%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을 돼 있어요. 그러면은 실국장급의 20개는 무엇이 된다? 20%는 민간인도 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공직의 내외 간 경쟁인 거예요. 공직 내외. 민간인과 공직자 사이에서 경쟁을 벌이도록 하자.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모직이라고 불렀죠. 공모직위는 이 자리 30개는 30%는 기관 내외 간 경쟁이에요. 기관 내외 간. 그래서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 나머지 50%는 종래 방식이에요. 이것은 그냥 부처 자율직위입니다. 부처 자율직위. 이건 그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과거와 달리 경쟁이라는 개념이 어때요? 좀 더 넓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부서 내에서만 경쟁이 있었겠죠. 그럼 당연히 여러 명 중에서 한 사람이 국장이 되잖아요. 그럼 이때 이 사람들과는 경쟁이 있었죠. 지금은 이게 아니고 뭐라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올 수 있고 민간인도 올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경쟁의 범위를 확대시켰다. 이게 현재 이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행은 이제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부분은요. 이런 정도만 개념해도 충분히 이제 정리할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래서 고위공무원에 대한 기본 틀을 이렇게 좀 정리를 했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교재에서 이제 조금 뭐 읽어보는 정도만 조금만 더 충원해 보도록 합시다. 717쪽에 중간부터 보시면 되겠죠? 고위공무원단의 주요 내용. 2014년 변경된 이후 시점만 이제 본 건데요. 자, 고위공무원단의 대상. 자,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아래 자리에 재기직, 파견, 휴직으로 인사 관리하고 있는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 공무원이 군으로서 약 1,500명이 구성원이다. 특정직이 포함은 되지만 사실상은 외무직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정직 중에 아주 일부입니다. 아주 일부고요. 그럼 이 말은 이제 여기 빼놓고 다른 쪽은요. 이게 해당 안 된다는 얘기예요. 특정직 중에는 다 포함되는 게 아니라 일부만 포함될 뿐이에요. 그러나 대상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실국장급만 얘기한 게 아니고 상당하는 보좌기관도 포함돼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담당관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기관 말고 보좌기관이 있어요. 보좌기관은 뭐냐면 담당관이 있어요. 뭐 정책관이나 무슨 심의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국가공무원 보호하는 자치단체에서 실국장급 및 보좌기관이 있어요. 이 말은 지방자치단체에도 국가공무원이 있어요. 그럼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국가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예컨대 뭐 대구시에도 대구시 안에 국가공무원이 파견 형태로 들어와 있는 거 이게. 파견 형태 있어요. 그럼 국가공무원이 보통 실장급의 일부가 있어요. 일부 실장급이 존재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뭐냐 고위공무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고위공무원단 이제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원은 별도의 고위공무원이 별도로 두고 있어요. 이 감사 고위공무원단 해서 별도로 있습니다. 자, 고위감사공무원단 이렇게 해서 별도로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고위공무원 임용이 있어요. 고위공무원 임용은요. 자, 고위공무원 임용한 방법은 경력 경쟁 채용을 통한 채용, 승진, 임용, 전부의 방법한다. 임용권은 누가 한다? 대통령이 행사한다. 근데 이거는 이제 당연한 내용이에요. 왜 당연하냐면은 현재 국가공무원의 임용권자는요. 5급 기준입니다. 5급 이상 국가공무원은 누가? 대통령 임명권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6급 이하 공무원은 장관 임명권자예요. 임명권자가 달라집니다. 5급, 6급은 중요한 기준점이 돼요. 그래서 5급 이상은 대통령 임명권자고 그렇기 때문에 고위공무원은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임명권 위임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 인사관리에 대한 내용 보면은 신분보다는 일중심이다 라고 해서 계급이 폐지됐다 라고 했죠. 그 다음에 보수는 직무 성과급적 연봉제라고 해요. 보수 시스템에서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여기 보면 기본연봉, 성과연봉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개방과 확대, 경쟁 촉진 이건 이미 다 봤습니다. 봤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고위공무원단이 포함된 범위라고 했어요. 그 718쪽에 보면 상단에 표로 정리한 게 있잖아요. 이거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참고로 이거 활용하실 때 사용하면 되는데요. 고위공무원단이 포함되는 범위를 어떻게 보냐면은, 자, 현재 고위공무원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있어요. 어디에만 있다? 국가공무원만 있고 지방공무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국가공무원이라 하더라도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선관위 이런 파트에서는요, 없습니다. 어떻게 행정부 소속의 국가공무원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행정부 소속의 국가공무원만 얘기하고 있고, 자, 다시 이제 이쪽에서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을 가지고요. 다시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행정부 소속의 국가공무원입니다. 그럼 행정부 소속의 국가공무원을 전체를 가지고 봤을 때 조직의 가장 상층부에 계신 분은요. 기관장급이에요. 기관장급. 기관장급에 속한 사람들이요. 바로 이제 장관이라든가 차관 또는 청장이 되겠죠. 장관, 차관, 청장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정무직이라고 부르죠. 정무직. 그러니까 공무원 시스템은요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 뭐죠? 정치적 임용. 그 다음 아래쪽은 뭐죠? 실적 임용인 거예요. 공무원 시스템 크게 나올 때 위는 정치적으로 임용한 사람들이냐 또 하나는요 실적에 의해서 임용되냐 이렇게 두 타입이란 말이에요. 두 타입이 있을 때 가장 상층부에 계신 분은 정무직 공무원은 정치적 임용한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요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실장, 국장, 그 다음 과장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러면서 그 밑에는 숫자가 훨씬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공무원은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경력직은 두 개가 있다고 했어요. 경력직은 두 가지 있어서 뭐죠? 일반직과 특정직 있죠. 자 경력직에 뭐 있다고요? 일반직과 특정직 있죠. 여기는 일반직 공무원과 특정직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 특수경력직에 뭐 있다고 했죠? 특수경력직에는 정무직과 또 하나 뭐 있다고요? 별정직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별정직. 대체로 별정직은요. 정무직과 이 경력직이 요 사이쯤에 별정직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있잖아요. 뭐 기획관리실장 이런 식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런 형태에서 별정직 일부 있어요. 아주 일부 있어요.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별정직 포진되어 있는데요. 특정직은 다가 아니고요. 그중 뭐 외무직만 얘기한 거예요. 외무직만 얘기하는데 우리 고위공무원은 누굴 지칭하냐 하면은 고위공무원에 있는 사람들은요. 실장 및 국장급 해당된 사람 고위공무원 현재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 사람들이 뭐냐? 고위공무원의 군에 속합니다. 그럼 다음 주 고위공무원이 될 수 없는 자 이렇게 물으면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정무직은 고위공무원이 될 수 없는 거 이거는. 당연히 되는 관계가 없는 거 이거는. 정책 임명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현재 고위공무원은 자 정무직을 제외하고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모두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직일 때는 어디 이상? 국장급 이상을 얘기한 거고. 그죠? 특정직은 외무직에서 일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뭐 어디 있다? 별정직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고위공무원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있잖아요. 공무원 시스템 전체 편제를 지금 그린 겁니다. 이렇게 이제 나눠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또 나눠지면 이 안에 또 세부적으로 이렇게 직렬 직군이 나오겠죠. 그죠? 아래쪽 가면은. 이쪽도 마찬가지고 밑으로 가면 더 세부가 되겠죠. 위로 가면 어때요? 세부가 안 되겠죠. 세부 안 된다는 말은 이해되세요? 위로 갈수록 일반 관리직이 돼 넓은 범위를 업무를 하는 거고 밑으로 갈수록 이게 좀 더 쪼개지고 더 내려가면 더 쪼개지고 더 쪼개지고 이렇게 쪼개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쪼개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부화돼 있다. 뭐 사실 우리 공장인 생각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선반을 밀링을 하고 그 다음에 페인트 칠하고 그죠? 위로 가려면 어때요? 공장장은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 고위공무원 될 수 있는 자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720조. 성과가 있고요. 적격심사란 말이 있어. 9번째. 적격심사란 말이 있는데요. 고위공무원은 정책 적립과 정년은 보장하지만 적격심사를 통해서 신분 보장 제한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어요. 원래 이제 공무원은 알다시피 정무직이 아니고 경력직 공무원은 신분 보장이 되잖아요. 경력직은 경력직 신분 보장과 중립성을 지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 보장이 제한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적격 심사를 받게 돼 있는데요. 그 사유가 있어요. 그 사유가 있는데 사유란 게 대체로 보면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금평에서 성적이 매우 나쁘거나 또 하나는요, 보직 없는 상태예요. 무보직 상태예요. 그래서 무보직 상태가 오래되거나 또는요 금평에서 성적이 안 좋을 때 이때는요 적격 심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럼 적격 심사를 받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자 미움 보면요 적격 심사 요구를 받게 되면 직위 해제가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적격 심사를 요구받았을 때는요 직위 해제가 가능하고요. 또한 부적격으로 판정되면요 직권 면직까지 될 수 있어요. 직권 면직은 공무원으로부터 퇴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권 면직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종래와 달리 있죠. 현재 우리 고위공무원은 옛날보다 훨씬 더 어려운 여건이 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보충사항은 그냥 참고사항인데 개정 전에는 정기 적격 심사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5년마다 정기 적격 심사를 했었으나 2014년부터 이 부분이 이제 개정되면서 정기 적격 심사는 사라지고 수시 적격 심사만 남아 있는데 그 내용이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무보직이라든가 또는요 금평이 성적이 좋지 않을 때 직권 면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보고 나서 다음 뒤로 갑니다. 직무 성과 계약제. 자 직무 성과 계약제란 장차관 등 기관의 책임자와 실국과장 사이에서 성과 목표 지표에 대해서 합의하여 그 다음에 성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도를 인사에 반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이제 직무 성과 계약제라고 부릅니다. 직무 성과 계약제 같은 경우는 원래 사기업에서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에요. 이것을 현재 우리도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 사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자 기관의 책임자 다시 장관이나 차관이 있을 때요. 이 장차관이 자, 실장 또는 국장과 성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성과 계약을 체결하고요. 얘는 다시 과장과 사이에서 또다시 성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구체적인 성과 계약 체결을 이어진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직무 성과 계약을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체결해 나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과 계약 체결한 시점에 와요.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부서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성과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럼 밑에 갈수록 좀 더 구체적인 성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이것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1년이 지나면요. 여기에 대해서 뭐냐면 평가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평가를 가지고 다음에 어떻게 한다? 보수 지급할 때 반영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봉제 책정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봉제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현재 어떤 성과를 했다라는 것이 보여줘야 연봉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현재 부는 과장 끝까지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이것을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부릅니다. 자, 이런 형태로 현재 운영되고 있다는 거고요. 다음에 총액인건비제도. 자, 총액인건비제도란 말은 중앙예산기관과 조직관리기관. 중앙예산기관은 기재부죠. 그리고 조직관리기관이라고 하면 행자부를 얘기하죠. 여기서 총 정원과 임금비 예산의 총액을 규정해 주면 다음에 각 부서에서는 그 범위 내에서 재량을 발휘하여 인력 운영 및 기구 설치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받는 제도를 총액인건비 제도라고 불러요. 자, 현행 총액인건비 제도는 부서별로 인건비 총액을 미리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럼 인건비 총액 범위 내에서 각 부서에서는 자기가 자율적으로 이걸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구를 더 설치하거나 또는 인력을 운영할 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제 총액인건비 제도라고 부르고요. 현재 이것은 자율성을 높여주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지방정부에서는요, 표준정원제라고, 표준정원제, 그 다음 총인건비 제도에서 현재는 기준정원제로 불러요. 그래서 기준인건비제로 현재 변경되어 있어요. 아래쪽에 각주, 가장 하단에 보면요, 각주 하단, 중간에 참고로 보셔도 되고요. 중간에 보면, 연역 밑에 보면요, 자치단체는 표준정원제를 총액인건비제로 전환하였다가 2014년부터 기준인건비제를 전면 실시하면서 총액인건비제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액인건비제도는 국가에 대해서, 국가공무에 대해서, 그 다음 기준인건비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자, 이런 제도가 도입돼서 시행 중이다. 그런 정도예요. 네, 그 다음에 724쪽과 5쪽에 있는 내용들은요,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이니까 꼭 정리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앞에 내용을 좀 잡고 난 다음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장에 그 다음 들어갈 내용은요. 2장에 들어가면 이제 임용과 능력 발전에 대한 내용은요. 2장의 내용은 이제 틀만 잡고 할게요. 틀만 잡고 나서 우리 이제 이 파트 다음 시간에 좀 더 얘기할게요. 1장에서 우리 봤던 것은요, 전체적으로 기본 제도를 봤어요. 이론, 제도, 배경, 이런 걸 봤어요. 2장에서부터는 강론입니다. 인사인재 강론을 얘기하면은 임용이 있고요. 다음에 능력 발전이 있고, 다음에 사기가 있고, 다음에 규범과 통제가 있어요. 이렇게 4개의 파트가 있는데, 편의상 교재는 2장, 3장 이렇게 묶었을 뿐입니다. 원래 좀 더 정확하게 하면은 이렇게 4장으로 묶어가는 게 더 좋아요. 좋긴 한데, 그럼 이제 장이 많아진 것 같아갖고 빼서 그런 거고. 자, 여기서 임용이란 파트는, 모집과 시험이 있어요. 모집과 시험이 있어요. 그 다음에 능력 발전의 파트에서는 교육훈련과 교육훈련과 근무 성적 평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승진제도가 있어요. 이걸 능력 발전에서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사기란 파트에서는 사기란 부분에서는요, 보수가 있고요. 보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 단체가 있어요. 공무원 단체. 규범과 통제는요, 뭐, 예컨대 중립성이라든가, 신문보장이라든가, 또 뭐, 공직윤리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강론의 전체적인 목차입니다, 지금. 목차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이제, 임용이란 파트는 모집이 있고요. 모집에는 소극적 모집과 적극적 모집이 있는데, 인사의 기본적 방향은 적극적 모집을 가고 있는 것이 하나의 흐름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은요, 타당도라는 것이 중요해요, 시험은. 시험에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있어요. 타당도와 신뢰도. 두 가지가 중요하고요. 타당도, 신뢰도. 그다음 교육훈련은 그냥 개별적 상황을 정리해 주면 되니까 특별한 거 없어요. 그런데 이 근평이 있어요. 근평에 가면은 근평이 개념, 그 다음에 근평이란 뭐냐 이런 문제예요. 개념, 그 다음에 근평에서 유형, 그 다음에 평정상 착오점, 그 다음 한국의 근평 이런 것이 들어와요. 그래서 근평은 사실
빼놓을 수가 없고 다 봐야 돼. 이거는 근평은 이제 어디가 아니라 모두 다 봐줘야 돼요. 다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험의 타당도 신뢰도가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이쪽은 전체를 봐줘야 돼요. 그 다음에 승진이란 파트에서는요 기준이 있어요. 승진의 기준 두 가지가 있어요. 경력과 실적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 보수 파트에서는요 보수에서는 여러가지 보수 체계가 있지만 역시 핵심은 직무급과 성과급에 대한 이해입니다. 직무급과 성과급. 그 다음에 공무원단체 파트에서는요 노조가 중요합니다. 노조, 공무원단체, 공무원노조. 자, 이런 것이 이제 포함돼요. 자, 그 다음에 정책 중립이라든가 신분보장 뭐 이런 내용은 이제 뒤에 갖고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 쪼가리 지식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예컨대 직위 해제, 직권 면직, 징계 이런 것들은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쪼가리 지식이고요. 일단 공직윤리는 지난번에 이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 세월호가 계속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공직윤리에 대한 파트도 역시 이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직윤리에 관련돼갖고 몇 가지 뭐 취업 제한이라든가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봐요. 최근에 이 규범과 통제 파트가 시험 문제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어요.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사행정은 세 문제라는 게 사실 보세요. 우리 인사행정 세 문제는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1장이 있어요. 1장에서 보통 한 문제 이상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많이 나오면 두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이 강론 파트에서 어때요? 한 문제 또는 한 문제 반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느 정도 뭐냐면 논점이 정해진단 말이에요. 논점이. 중요한 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서 이제 우리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파트를요 이제 봤던 거예요. 노조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시험 그다음 근평 이런 내용들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을 좀 집어갖고요 좀 정리를 해주면은 나중에 좀 공부량이 많이 줄어버리겠죠. 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강론적 파트에서 이제 비중에 대한 차이를 먼저 살짝 좀 언급했어요. 이렇게 봤고 그 다음에 임용에서부터 이제 해당되는 내용을 이제 그 다음 볼 건데, 자, 이 파트 이제 다음 시간에 붙여서 하도록 합시다.